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 추락 사고가 난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현장에서는 헬기 동체 인양이 시작돼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인양 그리고 추가 실종자 수색 작업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추락한 헬기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의 그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미 바닥에서는 떴습니다. 네. 떴다는 것은 인양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양이 우리가 완료 시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수면 위로 떠서 동체가 청해진 갑판상에 정확하게 안착한 거기까지가 인양이 완료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1시간 전쯤에 이제 헬기 동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체를 이제 육지로 옮긴 후에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청해진 갑판상에 올라오면은 거기 있는 잠수사들이 우선적으로 선체 내를 수색할 겁니다. 수색하고 수색의 마지막 최종 확인은 육상에 가서 하겠지만은 네. 1차적으로 실종자 수색은 청해진 갑판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실종자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 이게 인양이 완료가 되면은 안에 실종자 4명이 전부 다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외적인 변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2명이 이미 바깥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충돌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바깥에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까지 그 주변을 나름대로 ROV는 ROV대로 또 잠수사는 함대대로 주변을 수색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기체 내에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체 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나머지 실종자 수색 작업도 저희가 계속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날씨잖아요. 날씨가 지금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또 예고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수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까지만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도 오후에 날씨가 나빠지니까 일단 피항을 했다가 다시 작업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마 다시 인양까지 결심하기까지는 현장 지휘관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만약에 다시 피항을 가서 안전하게 하려면 네. 피항 갔다가 날씨 좋다는 것이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우선 다시 피항 갔다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작업을 재개한다는 건 벌써 2, 3일이 소요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다시 청해진을 정유치하는 작업부터 다시 작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것보다는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동체 인양까지는 해버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네. 하고 현장에서도 고심해서 결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을 조금 되짚어 보면 사실 헝가리에서도 사실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해류 흐름이나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유실이 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은 그때와 비교하면 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때는 네. 실질적으로 강이었습니다. 강이었기 때문에 항상 흐르는 물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유속이 쉬운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실종자가 외부에 나와 있다면 그냥 그 물살에 밀려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갑자기 많이 발견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시선이 물 위에 부상해서 많이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류가 또 서해처럼 세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실종자가 원형 모습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처럼 많은 부분에 많이 흘러갔을 가능성은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훨씬 적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훨씬 더 긍정적이죠. 예.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인양을 하는 게 청해진 함입니다. 이게 4년 전에 과거도에서도 헬기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인양을 했던 함인데
포화 잠수 기법 이걸 이용해서 수색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법입니까?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과거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멀리서 같이 작전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이번 작전이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수송 작전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과거도도 지금과 똑같지만 포화 잠수라는 건 지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도대체 포화 잠수라는 것이 뭐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수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잠수사가 직접 물에 내려가면서 수심에 따라서 잠수사가 체감을 합니다. 체감을 하면서 수심이 깊어질 만큼 체감을 하고 또 올라오면서 체감을 하고 네. 직접 물과 부딪힙니다.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잠수입니다. 네, 네.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 이 잠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포화 잠수입니다. 아, 네. 좀 어려운 말로 바운스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포화 잠수라는 것은 뭐냐? 크게 나눠서 비포화 잠수, 포화 잠수. 포화 잠수는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냐? 포화 잠수는 잠수사를 아예 수심에 맞게 세팅해놓은 맞춤형 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 사람들이 육지에서 생활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일대기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기, 산소와 지수로 어울려지는 화합체인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네. 전혀 우리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잠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달립니다. 당장 압력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일반 공기로서는 수심에 제한을 받습니다. 질소 마취라는 것이 걸립니다. 네. 그걸 빼기 위해서 다시 공기 호흡 매체를 바꿉니다. 질소된 헬륨을 넣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바운스 다이빙, 그냥 비포화 잠수의 맹점은 뭐냐? 수심이 제한되었다는 겁니다. 90m 이상 내려가면은 바운스 다이빙, 비포화 잠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90m 잠수를 해서 해저에서 작업을 30분 했다. 네. 그럼 작업은 30분 했는데 수면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아, 그 시간 동안 잠수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수심도 좀 더 깊게 하면서 잠수사가 편한 방법이냐. 그것이 포화 잠수인데 포화 잠수는 어떻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기에 못 느끼듯이 포화 잠수는 잠수사를 우리가 대기에 있듯이 그렇게 포화를 시키는 겁니다. 세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잠수사가 이미 정해진이 작전에 올라올 때는 이미 75m에 세팅해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물속 상황과 똑같이 만들어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 전혀 못 느끼는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업 시간이 무한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작업 수심도 훨씬 더 깊이, 최대 30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포화 잠수인데 이런 포화 잠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정해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상황이 나와서 깜짝 놀랐지. 과거도 사건자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해진 함정이 한 척밖에 없다는 것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만약 이 시간에 정해진이 수리를 하고 있었다. 배를 다 뜯어놓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그러게요. 뻔했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이런 앞으로 재난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삼직제 이런 배가 2~3척은 있어야 된다 네. 하는 것이 뭐 우리 구조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물론 운용이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안전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상급 정책부서 이런 데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조금 더 수색 작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어젯밤이었죠. 이제 2분이 발견이 됐는데 입고 있는 옷차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중 한 분은 소방대원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방대원이면은 그런 어떤 탈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 2분이 좀 탈출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라든가 그럴 가능성 같은 게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 구수사 중에 한 명은 네. 저희들 SS 부대 출신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더 저희들 저 가슴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 예. 이 사건이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을 보면은 헬기는 원래 움직일 때 도어를 다 잠금 장치를 닫고,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자켓도 있고 안전벨트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도어가 열려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단순히 충격에서 튀어나왔는지
그 부분이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탈출의 의도를 가지고 튀어나오는지 그거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한 대로 탈출의 의도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헬기가 추락해서 충격을 받으면 문이 열리고 사람이 튕겨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충격이 강해지면은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고 또 수압이 강해지니까 수압이 있기 그 때문에.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오리도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충격 여파에 따라서 안에 있는 기계적인 어떤 파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이 헬기 파손의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이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대담을 하면서는 블랙박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있어야 이게 정확히 어떤 사고 원인인지를 밝힐 수 있는데 헬기 파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부착된 부분이 절단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파악한 바에는 블랙박스는 그렇게 쉽게 탈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네. 왜냐 블랙박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단단한 곳에 설치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체가 올라오면 금방 확인됩니다. 확인은 네. 이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제 사견으로는 아마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무쪼록 빨리 좀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서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